그날 밤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예요.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뭐든 했을 거예요. 아빠는 왜 저를 못 찾았어요? 저 여기 있었는데. 왜 저를 버렸어요? 혜주는 또다시 식은땀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25년째 반복되는 악몽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7살 생일날 찍은 아들 은호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혜주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골 마을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판사로 일하던 시절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이제 이곳 작은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혜주는 커피를 내리며 오늘 처리해야 할 사건 목록을 훑어봤습니다. 농지 경계 분쟁, 이웃 간 소음 갈등, 소액대금, 미지금 모두 일상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한때 수억 원대 기업 소송을 다뤘던 그에게 이런 사건들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의 진짜 삶이 보였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혜주는 단골 빵집 앞을 지나쳤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지만 혜주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사람들과 깊이 관계 맺는 것을 피하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은호가 사라진 그날 이후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잃게 될까봐, 또다시 지켜내지 못할까봐. 법원에 도착하자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친구 윤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혜준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습니다. 은호 실종 사건 당시에도 함께했던 혜준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영은 피곤한 표정으로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혜준이 다가가자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최근 복지센터로 들어오는 상담 건수가 급증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젊은 가장들의 사연이 너무 절박하다고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청년들,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영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만약 은호가 살아있다면 지금쯤 29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아이도 어디선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혜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정실로 들어서자 오늘 첫 사건 당사자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땅 경계를 두고 다투는 60대 농부 2명이었습니다. 혜준은 익숙한 절차대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고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간의 조정 끝에 두 농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점심시간 혜주는 법원 뒤편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마음속엔 여전히 2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 은호가 사라졌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혜주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삶의 의미도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첫 사건을 앞두고 서류를 검토하던 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건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필품 절도 혐의 마이너스 피의자 강다연 24세. 간단한 조정 사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인적사항을 보는 순간 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 없음 부양가족 조모 78세, 남동생 12세 직업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24. 홀로 조모와 어린 동생을 부양하는 청년 가장. 혜주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이 말했던 그 청년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은호도 어디선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또다시 밀려왔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혜주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일상적인 사건일 뿐인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어왔습니다. 혜준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다연은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그러면서도 어딘가 선한 인상을 풍기는 눈빛. 그 눈을 보는 순간 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호였습니다. 정확히는 은호가 아니었지만 그 눈빛 속에서 혜주는 25년 전 사라진 아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순수함, 같은 종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경찰 조서에 따르면 다연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와 감기약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건 가격은 총 8,000원. 편의점 주인이 신고했고 CCTV에 모든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절도 사건이었습니다. 혜주는 정해진 절차대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중립적으로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연의 대답은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하게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혜주는 서류의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다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동생 다솔이 감기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열이 높아서 약이 필요했는데 그날따라 월세를 내느라 지갑이 비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진열된 감기약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그 절박함이 너무나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혜주는 추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보호자가 없다는 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조모와 어린 동생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조모는 폐지를 주어 생활하시지만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거의 못하신다고 했습니다. 동생 다솔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체력이 약해서 자주 아프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다연의 수입에 대해 물었습니다. 다연은 편의점에서 주 5일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세후 1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50만 원, 공과금, 식비, 할머니와 동생 용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숫자들이 혜준의 머릿속에서 계산되었습니다. 180만 원에서 월세를 빼면 130만 원. 세 사람이 한 달을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식비만 해도 월 60만 원은 필요할 텐데 공과금과 기타 생활비를 제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혜주는 다연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24. 또래 친구들이라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거나 연애를 하고 미래를 꿈꾸는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다연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가족을 돌보고 일하고 다시 가족을 돌보는 반복이었습니다. 혜주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실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혜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조정위원으로서 해야 할 말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변제 방안, 재발 방지 약속, 선처 가능성 등.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순간 은호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만약 은호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선가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까? 만약 그 아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줄까? 혜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조정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과의 합의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다연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한 후 최선의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미한 사건은 당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모두에게 좋을 거라고. 다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인사 속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닫히고 혜주는 홀로 남았습니다. 혜주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정위원으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모든 이성적 판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혜주는 휴대폰을 꺼내 미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 흔들리는 마음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혜주는 다연이 남기고 간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혜주는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게 될 것임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저녁 8시 법원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혜준과 미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지만 혜주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오후 내내 다연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던 것입니다. 오랜 친구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혜준이 무언가에 깊이 흔들려 있다는 것을. 혜준은 천천히 오늘 있었던 조정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다연이라는 청년 가장, 그녀의 상황, 그리고 그녀를 보는 순간 느꼈던 묘한 감정에 대해서. 말을 하는 동안 혜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다연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 더 주목한 것은 혜준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청년이 은호를 떠올리게 했느냐고.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닮은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이 너무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선함이. 미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5년 동안 혜준이 얼마나 자신을 책망하며 살아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혜준의 삶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영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혜준을 또다시 상처 입힐까봐. 혜준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정위원으로서 감정을 배제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연을 보는 순간 그 원칙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아니, 도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미영은 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과 원칙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고.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미영은 동시에 경고도 했습니다. 다연을 돕는 것이 은호에 대한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진정으로 그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다연에게도 혜준 자신에게도 독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혜준은 미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진정 다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아들을 그녀에게 투사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혜준은 이른 시간에 법원에 출근했습니다. 다연의 사건 서류를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준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하는 목소리였지만 혜준이 법원 조정위원이라고 밝히자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혜준은 조심스럽게 다연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과도한 동정을 구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전달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자신도 그날 CCTV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다고. 그 여자애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너무 서툴고 죄책감에 가득 차 보였다고. 하지만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혜준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통해 다연이 피해 변제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짧게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건값만 받으면 합의하겠다고. 처벌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형사 처벌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의 근본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이 문제를 넘긴다 해도 앞으로 또 어떤 위기가 닥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혜준은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미영에게 다연의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복지센터는 법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혜준이 들어서자 잠깐 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혜준은 다연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며 혹시 복지 지원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영이 시스템을 검색했습니다. 몇 분 후 화면을 보던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연의 가족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이었지만 몇 달 전 수급이 중단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연의 편의점 수입이 기준을 조금 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였습니다. 수급을 받기엔 수입이 조금 많고 그렇다고 그 수입으로 제대로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혜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추가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연의 동생 다솔이는 만성천식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모는 경증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상황은 혜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다연은 혼자서 2명의 취약한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24의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혜준은 미영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가능한지. 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수급 기준으로는 지원이 어렵고 긴급 복지도 한시적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민간 후원을 연결할 수는 있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스템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법과 제도는 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후에 감독 판사를 찾아갔습니다. 다연의 사건에 대해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60대 중반의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다연의 사건 경위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처벌보다는 복지 연계와 선처가 더 적절하지 않겠냐고. 특히 어린 동생이 있는 만큼 보호자의 정과 기록이 남는 것은 가족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의 역할은 법적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끄는 것이라고. 감정 개입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으로 사건을 처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판사실을 나오면서 혜주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았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답답함. 저녁 무렵 혜주는 법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다연도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겠죠. 혜주는 주머니에서 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항상 지갑에 넣고 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은호의 미소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혜주는 사진 속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해볼게. 이번엔 꼭 지켜낼 거야.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혜주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라도 손을 내밀겠다고.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25년 동안 후회하며 살아온 혜주는 더 이상 후회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연과의 2번째 조정 날이었습니다. 혜주는 이른 아침부터 조정실을 정돈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비해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과의 합의서, 복지센터 연계 신청서, 그리고 혜준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의견서. 오전 10시 다연이 조정실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온 듯했습니다. 혜주는 다연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소식부터 전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이 물건값만 변제받으면 합의하겠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 대신 조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물건값 8,000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돈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혜주는 다연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건을 꺼냈습니다. 복지센터를 통한 긴급 생계 지원 신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영이 특별히 배려해준 덕분에 긴급 복지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연은 놀란 눈으로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혜준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조정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법적 문제뿐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도 조정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혜준은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은 한시적이라는 것.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지원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 시간 동안 동생 치료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이 마무리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감독 판사였습니다. 평소라면 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데 오늘은 직접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혜준에게 잠깐 복도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혜준이 개인적으로 복지센터에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정위원이 사건 당사자의 복지 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습니다. 감정 개입은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혜준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은 공정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개인의 동정심으로 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개입은 자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조정위원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을 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연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실로 돌아왔을 때 다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준은 애써 평온한 척하며 조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연이 조정실을 나가고 혜준은 홀로 남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얼마나 무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시스템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두꺼웠습니다. 저녁 혜준은 법원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무심코 다연이 사는 동네 쪽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다연의 집은 구도심 재개발 지역에 있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길이었습니다. 혜준은 차를 세우고 걸어서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2층 끝집,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혜준은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중얼거리는 소리,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 그리고 다연의 다독이는 목소리. 할머니, 저녁 드셔야죠. 다솔아, 약 먹을 시간이야. 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좁은 공간에서 세 사람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지금도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차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현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호의 얼굴도. 휴대폰을 꺼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은 바로 받았습니다. 혜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판사의 경고,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 미영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준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때로는 제도 밖에서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미영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제도 밖에서의 도움. 그것은 개인적인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신중해야 했습니다. 잘못하면 다현에게 부담이 될 수 있었고 혜준 자신의 감정 투사가 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혜준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단지 25년 전의 후회를 덜기 위한 것인가?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현과 그 가족을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이번에만큼은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새벽 2시 혜주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펼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켜야 할 선. 모든 것을 정리하며 혜주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어. 끝까지 함께하겠어. 다음 날 아침 혜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다현의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해질 것이었습니다. 아침 8시 혜주는 다솔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에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여교사였는데 다솔이 이름을 듣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솔이가 착하고 성실한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결석하고 수업 중에 졸 때가 많다고 했습니다. 체력이 약해서 체육 시간에는 항상 벤치에 앉아 있고 급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솔이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옷차림이 남루하고 가끔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 피한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신경 쓰려 하지만 학급에 학생이 많아 개별적으로 돌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선생님에게 다솔이의 건강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천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태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보건 선생님에게 물어보라고 권했습니다. 보건실을 찾아가자 50대의 보건 선생님이 기록부를 뒤적였습니다. 다솔이는 지난 학기에만 보건실을 15번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호흡 곤란과 어지럼증이었습니다. 보건 선생님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가정통신문을 보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혜주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솔이는 학교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겪는 고통과 소외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다현이 일하는 편의점이었습니다. 낮 시간이라 다현은 없었지만 주인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50대 남성으로 이 지역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다현에 대해 좋게 평가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했습니다.
항상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고 손님 응대도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끔 너무 피곤해 보여서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주인은 그날의 절도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CCTV를 보니 다연이 물건을 짚는 손이 계속 떨렸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망설이다가 결국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혜주는 주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합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자신도 젊었을 때 어려웠던 적이 있다고, 그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연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을 나와 혜주는 근처 약국을 찾았습니다. 다연이 감기약을 훔친 바로 그 약국이었습니다. 약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이 동네에서 10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사에게 다연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약사는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폐지를 주워와서 파스와 소화제를 사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천식약을 사러 오는데 항상 돈이 부족해서 제일 싼 약을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약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천식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저렇게 급할 때만 약을 사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처방받아야 하는데 아마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약사에게 다솔이에게 필요한 치료에 대해 물었습니다. 약사는 최소한 월 1회 병원 진료와 정기약 복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한 달에 약 15만 원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다연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혜주는 복지센터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미영은 상담실에서 민원인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혜주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벽에 붙은 각종 복지 안내문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0분 후 미영이 나왔습니다. 혜준을 보자 반가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센터 안작은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혜준은 오전에 알아본 내용들을 미영에게 전달했습니다. 다솔이의 학교 생활, 편의점 주인의 증언, 약사의 소견까지. 미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 가족의 긴급 복지 신청은 승인되었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생계비가 지원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솔이의 의료비 지원도 별도로 신청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개월은 너무 짧다고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연이 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거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혜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급한 불부터 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준이 개인적으로 도울 생각이 있느냐고. 혜준은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개입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혜준은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돕겠다고. 하지만 다연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고.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도움이 일방적인 시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다연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오후 혜주는 다시 법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정실에 앉아 오늘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다솔이의 건강 상태, 학교 생활의 어려움, 다연의 근무 환경, 약국 치료 비용,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혜주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긴급 복지 지원으로 생계를 안정시키고 다솔이의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다연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고 할머니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야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솔이의 교육과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혜준 혼자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협력자가 필요했습니다. 미영은 이미 함께하고 있었고 편의점 주인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혜주는 다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 연결되었습니다. 다연의 목소리는 피곤해 있었습니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솔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 예약을 잡아두었다고 했습니다. 비용은 의료비 지원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다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느냐는 질문. 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다고,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젊은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 도움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꼭 다시 일어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멀었습니다. 혜주는 책상 서랍에서 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이번엔 잘하고 있는 거 맞겠지? 너라면 아빠를 응원해 줄 거지? 사진 속 은호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법원 건물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혜준의 조정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연과 그 가족을 위한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혜준은 별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모여 다연 가족에게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에게도 치유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3일 후 혜주는 다연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가정환경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혜주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서류와 증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혜주는 다연이 사는 골목 앞에 섰습니다. 낮인데도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좁은 건물들 사이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었고 곳곳에 빈 박스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혜주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끝집. 철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초인종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혜준을 보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샘 근무를 마치고 막 잠들려던 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미리 연락하지 못한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10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낡은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어린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다솔이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창백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침대 옆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방 반대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신문지를 들고 있었는데 같은 페이지를 계속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혜준을 보더니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다연이 설명해도 금방 잊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다연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이 너무 좁고 지저분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혜주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다솔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혜준을 보더니 작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약했습니다. 혜준이 컨디션을 묻자 다솔이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연이 다솔이에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누웠습니다. 다연은 다솔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곧 나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이라고 할 만한 공간은 없었습니다. 작은 전기레인지 하나와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인 듯 했습니다. 옷가지들은 방 한쪽 구석에 쌓여 있었고 세탁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바로 옆 건물의 벽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환기도 잘 되지 않아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천식이 있는 아이가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종이컵에 담긴 보리차였습니다. 혜주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이곳에서 살았는지, 집주인은 누구인지, 월세는 얼마인지. 다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후 2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월세는 50만 원인데 보증금은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집은 낡고 불편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가장 싼 편이라고 했습니다. 혜주는 누수와 곰팡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불만이 많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혜주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다연에게 이것은 명백한 임대인의 의무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연은 망설였습니다. 집주인과 분쟁이 생기면 쫓겨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만한 월세를 받는 집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다연의 어려움을 이해했습니다. 약자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솔이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다연이 당황하며 다솔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다연이 다급하게 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흡입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약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 신문지만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혜준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다솔이를 안아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연도 황급히 따라 나왔습니다. 혜준은 차에 아이를 태우고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뒷좌석에서 다솔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다솔이를 침대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주사를 놓고 흡입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연은 멀리서 지켜보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다솔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급성 천식 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재발 위험이 매우 높다고. 의사는 다솔이에게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주 병원을 방문해야 하고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곰팡이와 습기는 천식 환자에게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연은 의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돈이 없어서 더 나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없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다솔이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연은 침대 곁에 앉아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다연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혜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준은 깜짝 놀라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연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 정말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동생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할머니도 돌보지 못하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죄책감과 무력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24의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다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다연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다연이 아니라 이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연은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혜준은 그 얼굴에서 또다시 은호를 보았습니다. 25년 전 놓쳐버린 아들의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얼굴을. 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치료비는 자신이 먼저 내겠다고, 나중에 복지지원금으로 받으면 갚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 이제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다고, 다만 다솔이를 잘 돌보고 다연 자신도 건강 챙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밤 9시 다솔이는 안정을 찾았고 입원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혜주는 다연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연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다연의 집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다연이 내리기 전에 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도와주시느냐고, 자신은 범죄자인데도 말입니다. 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저 살아남으려고 애쓴 사람이죠. 그리고 나에게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는 지키고 싶습니다. 다연은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주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곰팡이 핀 방, 숨쉬기 힘들어하는 아이, 무력한 할머니, 그리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는 젊은 여성. 혜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결심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다연들이 이 순간에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혜주는 다짐했습니다. 다연 가족을 반드시 안정된 삶으로 이끌겠다고. 그것이 은호에게 하지 못한 것을 보상하는 길이고 자신의 남은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솔이는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혜주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일과 영양식을 사들고 왔고 다연이 일하는 동안 다솔이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낯가림하던 다솔이도 점차 혜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준이 병실에 들어서자 다솔이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많이 좋아진 것이 보였습니다. 혜준이 가져온 만화책을 보자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솔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준 아저씨는 왜 자기들을 도와주시냐고. 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아저씨에게도 다솔이처럼 귀여운 아들이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솔이를 보면 그 아이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다솔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아저씨 아들이 되어드릴 수 있다고, 그러면 아저씨가 덜 슬프실 거라고 했습니다. 혜주는 아이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혜주는 다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솔이는 누나의 소중한 동생이고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자라고. 하지만 아저씨도 다솔이의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솔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다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솔이를 안아주고 컨디션을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혜주는 다연에게 잠깐 복도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이동했습니다. 혜준이 커피를 사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다솔이 퇴원 후 집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도 강조했듯이 곰팡이와 습기는 천식 재발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사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월세 50만 원을 감당하기 힘든데 더 나은 곳은 최소 70만 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도 더 필요할 것이고요. 혜주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복지센터를 통해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봤는데 조건이 맞으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도 적고 월세도 저렴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많아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긴급주거 지원 대상자는 우선순위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연의 경우 청년 가장이고 부양가족의 환자와 노인이 있어서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영이 이미 신청서를 준비해 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혜주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공공임대가 안 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격려했습니다.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절도를 저지른 범죄자인데 말입니다. 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연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조차 가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연은 벌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스스로를 책망하며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주는 다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을 차례라고. 그것이 약한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혜주는 집에 돌아와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거 지원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미영은 서류는 다 준비되었고 다음 주에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확답은 어렵다고. 기대를 너무 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혜준도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다솔이가 퇴원했습니다. 혜준이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미영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와서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눅눅한 이불과 옷가지들은 빨래방에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기청정기도 설치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당장의 환경은 조금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다연은 미영과 혜준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다솔이는 깨끗해진 방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혜준과 미영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기분이 좋은지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혜준이 치킨과 피자를 시켰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네 사람이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다솔이는 평소보다 식욕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밥을 먹어서 그런지 모두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사 후 미영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혜준도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다솔이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누나 숨이 이상해요. 다연이 황급히 다솔이를 보니 아이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다연은 당황해서 흡입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흡입기가 소용없었습니다. 다솔이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과호흡 증상이었습니다. 다연이 다급하게 혜준을 불렀습니다. 혜준은 재빨리 119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다솔이를 안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면서 침착하게 아이를 진정시켰습니다. 다연은 옆에서 다솔이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다솔이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혜준과 다연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즉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주사와 흡입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30분이 지나자 다솔이의 호흡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의사는 다연과 혜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이번 달 들어 두 번째 응급실 방문이라고, 이대로 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이의 거주 환경이 어떠냐고. 다연이 주저하자 혜준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곰팡이가 심하고 환기가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더 큰 일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천식은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방치하면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탓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집도 마련해주지 못하고 동생을 계속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주는 다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공공임대 결과를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연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사를 가냐고 했습니다. 혜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제안했습니다. 자신이 보증금을 빌려주겠다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빌릴 수 없다고, 갚을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솔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솔이의 창백한 얼굴을 떠올리자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꼭 갚겠다고, 평생이 걸려도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혜주는 다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빚이 아니라 투자라고, 다연과 다솔이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 과정에서 치유받고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혜주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급하게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부동산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은호를 잃은 그날 밤도 이렇게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솔이는 다시 입원했습니다. 일주일간 집중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혜준과 미영은 새 집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다연의 미래가 다솔이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흐르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혜준과 미영은 다연 가족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집을 찾아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보증금은 혜준이, 첫 달 월세는 미영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솔이가 퇴원하는 날 다연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복지센터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었고 혜준도 직접 짐을 날랐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금방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선 다솔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자기만의 작은 방이 생긴 것이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도 햇살 가득한 거실을 보며 좋아하셨습니다. 다연은 부엌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 짐을 다 풀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미영이 준비한 따뜻한 국과 반찬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5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마치 가족 같았습니다. 혜주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식사 후 다연이 혜준에게 잠깐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2사람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고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다연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혜준 선생님 덕분에 동생을 살렸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 같은 것은 없다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다연을 통해 치유받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연이 물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혜주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놀이터에서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은호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온 나라를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혜준 자신도 판사직을 그만두고 도망치듯 이곳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고, 오히려 너무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은호도 어디선가 선생님을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혜주는 다연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해주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도 된다는 말. 그 말이 혜준의 마음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은호를 닮았느냐고. 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은 닮지 않았다고, 하지만 눈빛과 마음씨가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족을 지키려는 그 마음이. 2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혜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다연을 돕는 것이 단순히 은호에 대한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연은 다연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었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혜주는 미영을 만나 커피를 마셨습니다. 미영이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뭔가 변화가 있느냐고. 혜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고. 미영은 기뻐했습니다. 혜준이 25년 동안 자신을 가두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다연을 도우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서로에게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혜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연에게 의존하거나 다연이 자신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건강한 조력자이자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독 판사가 혜준을 불렀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다연의 조정 사건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법적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복지 연계와 환경 개선까지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른 조정위원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혜주는 놀랐습니다. 예전에 월권이라고 지적했던 판사가 이제는 칭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결과를 보니 혜준의 판단이 옳았다고, 법의 정신은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혜준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 혼자의 공이 아니라 미영과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도 좋은 조정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혜준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혜준은 오랜만에 은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진 속 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드디어 누군가를 지켜냈어. 너처럼 어린 동생도 있고 너처럼 착한 누나도 있어. 아빠가 이번엔 제대로 해냈어. 혜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은호를 잃은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만 그 상처를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구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혜주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대신 꿈속에서 은호가 나타나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다연 가족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솔이는 새 환경에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천식 발작도 줄어들었고 학교도 꾸준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복지센터의 도움으로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줄이고 낮 시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격증을 따면 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간보호센터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어르신들과 어울리며 식사도 하고 활동도 했습니다. 다연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다연의 조정사건 최종 마무리 날이 왔습니다. 법원 조정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연은 깔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2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혜주는 다연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 조정서에는 다연이 편의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다연이 깊게 인사했습니다. 혜준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연이 스스로 잘 해낸 것이라고, 자신은 조금 도운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 다연의 뒷모습을 보며 혜준은 생각했습니다. 25년 전 놓쳐버린 은호. 그 아이를 직접 구할 수는 없었지만 다연과 다솔이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조금은 용서해도 되지 않을까? 저녁 혜주는 미영과 다연 가족을 초대해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혜준이 직접 요리한 음식들이 식탁에 올랐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그리고 다솔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5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다솔이는 맛있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할머니도 오랜만에 많이 드셨습니다. 미영은 혜준의 요리 솜씨에 놀라워했습니다. 식사 후 다솔이가 혜준에게 그림을 한 장 건넸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5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누나, 다솔이, 그리고 혜준과 미영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혜준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혜준은 다솔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법원 사무실에 걸어두겠다고, 힘들 때마다 보면서 힘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다솔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다연 가족이 돌아간 후
혜준과 미영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미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준이 많이 변했다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연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치유받았다고, 25년 동안 짊어진 죄책감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이 물었습니다. 은호에 대해서는 어떠냐고. 혜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이 자신을 짓누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을 돕는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치유의 과정이라고, 상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혜준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날 혜준은 법원에서 새로운 조정 사건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이혼 조정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상처받고 지쳐 있었습니다. 혜준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예전의 혜준이었다면 그저 법적 절차만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진심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조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부부는 원만하게 합의했고, 특히 자녀 양육 문제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나가는 부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혜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조정의 의미라는 것을. 퇴근길 혜준은 다연이 일하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다연은 카운터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혜준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두 사람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친다고, 이미 일자리 제안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기뻐했습니다. 혜준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다연은 대답했습니다. 일단 빚을 갚고 다솔이 교육에 투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혜준은 다연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일을 돕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준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이제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고. 그날 밤 혜준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용서를 배웠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상처를 힘으로 바꾸는 것. 다연과 다솔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다연 가족과 혜준의 만남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연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고 복지센터 연계요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도 안정적이었고 근무 환경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솔이는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기적인 병원 치료와 쾌적한 환경 덕분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도 올랐고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축구를 배우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할머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기억력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다연이 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가 다솔이 생일인데 함께 축하해 주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혜주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생일 당일 혜주는 다솔이가 갖고 싶어 했던 축구공과 운동화를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다연의 집에 도착하니 미영도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솔이의 담임 선생님과 몇몇 친구들도 함께 했습니다. 작은 집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연이 직접 만든 미역국과 케이크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다솔이는 생일 모자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 때 다솔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혜주는 아이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나서 다솔이가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다고. 그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소박하지만 소중한 소원이었습니다. 혜주는 다솔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꼭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혜주는 다연과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연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덕분에 다솔이가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혜주는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연 가족을 통해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다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연은 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혜준의 우편함에 작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다연이 쓴 편지였습니다. 혜준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혜준 선생님께 저희 가족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다솔이도 저도 할머니도 모두 힘들어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봄을 맞이했습니다. 다솔이는 건강해졌고 저는 꿈을 찾았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해 하십니다. 선생님이 잃어버린 아들 은호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생님의 가족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저희의 봄을 열어주셨어요. 강다연 올림. 혜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혜주는 은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자주 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은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드디어 해냈어. 누군가를 지켜냈어. 너를 지키지 못한 아빠가 다른 아이들을 지켰단다. 이게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아빠도 이제 행복해지려고 해. 내가 원했을 것 같아서. 혜주는 사진을 책상 서랍이 아닌 거실 선반에 올려놨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은호는 혜준의 상처가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준은 법원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조정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준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각각의 사건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 때로는 법을 넘어선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혜준의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조정실 벽에는 다솔이가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쓰인 그 그림. 혜준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점심시간 미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연이 요양원에서 모범 직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환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가족 같은 따뜻함을 준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연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일을 돕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변화가 또 있을까요? 오후 혜주는 새로운 조정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청년 가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다연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혜주는 이번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햇살 아래 다연은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솔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놀고 있을 것입니다. 혜주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를 돕고 함께 웃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퇴근길 혜주는 꽃집에 들러 작은 화분을 샀습니다. 다연의 집 앞에 놓아두려고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그저 안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화분에는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간단한 문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혜주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반위 은호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혜주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아빠는 오늘도 좋은 하루를 보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들을 했지.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아빠도 이제는 행복하단다. 너 덕분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혜주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호에 대한 그리움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혜준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혜준은 깨달았습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상처를 안고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를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혜주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함께 웃을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혜주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은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제 아빠도 행복하세요. 혜주는 꿈속에서 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이번엔 지켜냈어. 고마워, 은호야.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혜준에게도, 다연에게도, 다솔이에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